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요. 대체로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요.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땐 빗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플랫폼 기업 규제 예외 유예도 없다. 지금 주식시장, 특히 이 사안으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 원칙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죠. 금융위 업계 간담회, 그리고 이런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주가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낮엔 공장, 밤엔 택배, 57만 명이 투잡을 뛴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요.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힘들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코로나 등 영향, 투잡 쪽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0%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자, 이게 어떤 세상의 변화, 흐름에 따른 걸 하지만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베이징 올림픽 출전 못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중징계 결정을 했어요. 제재를 하는 겁니다. 도쿄올림픽 불참했다. 내년까지 자격정지다. 자격정지가 되면은요, 어떤 나라의 이름을 걸고 출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선수 개인 자격 출전은 가능합니다. 자, 출전 배당금도 몰수했고요. 이 액수는 수백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뼈아파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좀 아래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왜 안 주나? 이런 항의가 폭주하자 여당 대상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소득 하위 88%. 근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8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나왔죠. 그리고 그 경계상에 있으신 분들이 불만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 일을 좀 가능하면 많이 받아주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90%까지 늘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애초부터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었다. 오락가락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신데요. 여야에서 모셨습니다. 먼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오늘 이슈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중해진 여당.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매일같이 뭔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른다면 기꺼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겠다. 나갈 의사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앞서서는 여당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어제 분위기는 약간 여당에서 신중한 모습이에요. 부르는 게 과연 맞는가? 부작용이 혹시 없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전극 물음표가 돼 있고요. 역선택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최근 야당 대선 경쟁에서 지지율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도 지지율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 배경, 그리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결혼 좀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을 당사자끼리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식장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죠. 일명기 사태 잠시 짚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오늘 기사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와 제보자가 이 인터뷰에 따르면 같은 인물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공익제보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작년 대검에 고발장 내라고 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이 당시는 전 의원이 아니라 후보였죠. 당시 김웅 의원이 준 자료 당에는 전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진술이에요. 그리고 언론에 알렸지만 공작과는 무관하다. 현재 여야 어느 캠프에도 안 속해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인 줄도 몰랐다. 이른바 텔레그램에 그 이름이 남겨 있었잖아요. 검사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밑줄이 돼 있는데요. 이 인터뷰를 한 A씨는 자신이 이 언론 매체에 알린 거고, 그러니까 제보를 한 거고,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했다. 자, 이 인터뷰 내용이 모두 맞다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당에는 본인이 봤지만 당에는 전달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국회에서도 권익위원회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을 상대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제는 또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이 이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어제 또 알려진 내용이죠. 최광욱 고발장 초안 정점식 의원실 거쳐 작성자한테 갔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뭔가 흐름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야당 공신라인 통한 전달 뭐 이런 제목이고요. 김웅한테 간 고발장과 상당히 비슷한 문건이다. 정점식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이 보좌관이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서 당에 넘겼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앞서서는 제보자, 공익신고자라고 밝히신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문건을 당에 전달은 안 했다. 다만 김용 의원이 뭐 대검에 고발장 뭐 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자, 최수영 평론가. 네. 받았는데 전달을 안 했다. 근데 여기는 뭔가 당무감사에 넘겼다. 근데 초안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간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든 이 예. 사안은 사실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가 4월 고발장 그 고발장에 그게 그 고발장 진실이냐 예. 이게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가장 아. 우선인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제보자들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예. 지금 당초 제보자로 지목된 조모 씨는 예.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또 공익 제보자 신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 한 대로 4월 7일 날 접수된 고발장이 예. 8월에 정말 정식으로 접수된 고발장과 동일한 것인가? 그 4월 달에 이 메신저를 통해서 뭐 오고 갔다는 그 고발장과 8월 고발장 무슨 관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복사라는 수준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그럼 이제 세 가지를 가리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제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뉴스가 보도하듯이
완전히 첨예에 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 그렇다면 지금 한겨레가 보도한 저 최강욱 고발장 초안 그 작성자 같다는 것은 예. JTBC가 보도한 것과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지고 상충되는 있어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사안들이 지금 얽혀가지고 더 헷갈리게 됐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릴 수 있는 건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메신저, 그러니까 고발장 전달했다는 사람의 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최소한 공개하진 않더라도 예. 수사기관과 그 지금 조사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을 시킬 필요가 좀 있다라는 의혹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4월 7일 날 갔던 고발장이 지금 정말 저렇게 정점식 의원실을 거쳐서 갔다면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정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 공명선거 추진단 이거 조사하기 위해서 출범한 김재원 의원 단장으로 한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이 사안부터 밝혀야 됩니다. 이 사안부터 먼저 내부 조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관이 저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고발장의 진실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좀 퍼즐을 압축시켜 나가야지 이것을 펼쳐놓고 본다면 전혀 이것은 연관성이 너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하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시켜가면서 접근해야 될 걸로 봅니다. 4월에 고발장이라고 불리는 문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뭐 그중에 한 가지가 8월에 등장하는 고발장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요, 쟁점은요. 윤경호 의원님, 지금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은 좀 강하게 또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속 시원히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JTBC하고 인터뷰를 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저 익명의 저 예. 주장이 김웅 의원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 한다고 뭔가 해명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발뺌을 시종일관 발뺌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익신고자의 얘기를 놓고 봐도 김웅 의원은 중요한 지금 키 플레이어예요. 이번 사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정점식 의원인데 정점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당의 법률지원단 단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창구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강제 수사권이 없긴 하지만 예. 당내에 뭐 무슨 공익 하여튼 뭐 규명을 하기 위한 단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직에서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과연 문건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예. 그리고 그 전달된 문건이 이번에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정말 현직 검사인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작성을 했는지. 예. 그러나 이 대목은 이제 검찰의 감찰이나 예. 아니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목대목의 등장 인물들에게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해명만을 맡겨놓으면 예. 전부 다 난 기억 안 난다, 나 하지 않았다 발뺌으로 일관하니까 예. 지금 이 대목에서는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좀 더 강도 높게 해서 김웅 의원의 역할, 정점식 의원의 예. 역할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다음에 제보자는 뭐 손준성이라는 이름 나오는 당사자가 검사인지도 몰랐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얘기들에 우리가 그냥 따라만 가면 이거 정말 혼란에 빠집니다. 나중에 이번 사태는 전 뭐 누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본질이 흐려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를테면 박근혜 정권 때 십상시에 문건이 유출됐더니 십상시의 존재보다는 문건 유출 경위를 놓고 온 언론과 그렇죠. 분위기가 수사기관 약간 그런 쪽으로 간 경향이 청와대가 있었어요. 그거에 다 들었다 예. 놨다 했지 않습니까? 본질을 다 흐려버리거든요. 이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대목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예. 조금 더 강도 높고 강제가 부여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좀 들여다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당사자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많은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정식 의원 경우도 처음에 이 문건 어떤 초안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밝혀질 수 있을지 약간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과연 이번에 나설 것인가? 왜냐하면 현역 검사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약간 파생된 문제죠.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뭔가 관련돼 있지 않을까 강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윤 전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뭔가 질문받고 답변하세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약간 분위기가 신중한 걸로 어제는 좀 바뀐 듯한데요. 먼저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당 윤 때 되면 국회 부를 테니 보채지 말라. 야당은 뭐 공명선거단 만들어 네거티브 본격 대응한다. 뭐 이런 분위기, 여야의 반응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요. 먼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대답이 있었죠. 먼저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직 당사자들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여당 차원에서 무슨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면 참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를 뭐 무슨 뭐 현안 질의 뭐 이런 데서 뭐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확인했던 두 가지 영상만 들어보면 뭐 당장에 이제 뭐 국회 출석해서 얘기할 듯한 분위기인데 어제는 여당에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냈거든요. 그 내용도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무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막 얘기하고 싶다고 나오는 게 국회는 아닙니다. 자, 정춘숙 의원님.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국회 출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법사위가 되겠죠. 뭐 긴급 현안지 다시 열어서 거기에 출석시켜서 질의응답 과정. 이걸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약간 좀 신중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그 정춘숙 의원님 의견이나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전해주시고요. 약간 뭐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듯한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지금 이제 그 고발 사주한 이 사건의 진상이 진짜 밝혀져야 되는데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제가 듣기로는 일부 검사들도 굉장히 분노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전해드리기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예. 그 강력한 아까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예.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도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뭐 그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점식 의원까지 예. 이 사건의 실체가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와 본인은 강력하게 지금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예. 이 손준성 그 검사 같은 경우를 예. 사실은 굉장히 조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도 뭐 당연히 얘기해야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공작 정치다 이러면서 덮어 씌우기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나 아무 때나 막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다라기보다는 예. 저는 뭐 관련 충분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저는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국회가 뭐 누구를 무소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예.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이런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양식이나 시기가 출석해서 좀 다를 답변할 뿐이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절차와 시기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 그럼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그냥 아무 때나 막 가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불러라 뭐 이런 얘기 나갈게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때가 되면 부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다리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영 의원님.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윤석열 전 총장의 국회 출석 약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그 관련자 분들이 또 이제 인터뷰도 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밝히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 기간까지는 사실은 관망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에 예. 뭔가 이렇게 종식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 조금 더 이 상황이 더 애매해지는 부분도 일부 있고 예. 또 정점식 의원께서 법률지원단장 그 당시는 아니었고요. 지금 근데 그 직접적으로 고발장을 건넸다라는 것이 또 어제 나오면서 예. 아 이제는 이런 의혹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당 차원도 그렇고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예. 그 공명선거단을 당 차원에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점들은 뭐냐면 이것이 처음부터 당 차원에서 기획하고 진행된 것이면 예. 진행 상황이 다 문서화되어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할 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당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조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또 검찰 내부적으로도 감찰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예. 이젠 공식적인 조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엔 답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건지.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예.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날 예. 감정적으로 좀 이게 명확하게 무언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본인한테 이제 오는 분위기니까 예. 그럼 나라도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 예. 그게 뭐 반드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 차원이든 국회 차원이든 요청이 있을 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현역 의원께서 두 분 다 모두 좀 약간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뭐 아무튼 좀 거칠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는요. 그리고 평소 같았어도 거칠었을 텐데요. 이게 대선 주자와 또 관련된 사안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거친 걸 떠나서 험악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 뭐 과거 전례를 좀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대선 주자 경쟁이요. 뭔가 지지율상 요동을 치는 모습입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약진, 뭐 돌풍, 언론들이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MBN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RN서치예요. 홍준표 10%포인트 격차로 윤석열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야권 대선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10%포인트 격차다. 이런 기사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집혔어요.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이 1위를 하고 2위를 의견하셨는데 국민을 바라보고 제가 갈 길만 열심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연속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MBN 매일경제 그리고 RN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분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과연 누가 더 적합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홍준표 36.5, 윤석열 26.5입니다. 10%포인트 격차가 벌었죠. 그리고 그 뒤를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황교안 이 순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자,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래프는요. 여야 대선 주자를 모두 대상으로 물어본 질문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여야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로 나왔죠. 윤석열 2위, 홍준표 3위입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주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격차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뭔가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의힘만 따로 했을 때와 여야를 섞어서 했을 때가 약간 다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다음 그래프입니다. 좀 더 이 국민의힘만 대상으로 한 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서 보니까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이른바 이게 역선택 이런 부분과 좀 연결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일부 역선택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그 호남 그쪽 호남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높았어요. 이것은 뭘 방증하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전남, 광주, 전북에 대한 지지층은 만일 결선 투표, 그러니까 대선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당시 그분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한다고 밝히신 이 그래프에 속해신 분들, 이 유권자분들이 대선 본선에 가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는가? 지지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좀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전략적으로 미리 예선부터 선택하자는 그런 역선택의 논리가 이른바 역선택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의 지지도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된 것이 나타나는데 지역에 따라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2030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갈등하면서 굉장히 어떤 기득권으로 비춰졌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감싸면서 무언가 약자를 보호하려는 더군다나 그리고 기득권이 아니고 당의 새로운 주류 세력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30에 대한 소구력을 굉장히 가졌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약간 순기능으로 지지율에 얹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 적합도라는 항목이 선호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정말 여론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적합도보다는 오히려 지지도를 봐야 한다. 지지도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지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적합도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선호도 투표, 그러니까 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여론의 추이도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는 건 맞다. 다만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유의미하게 보려면은 10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출된 이후 그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1대1 경쟁력을 묻고 지지도를 물었을 때 그 효과가 결국 11월 3일 국민의힘 투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보고 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자칫 밍밍할 것으로 좀 보였던 국민의힘 경선이 상당히 흥행성 있게 작용하는 이른바 좀 경선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반겨야 될 그런 수치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추격을 받고 있고 이런 조사에서는 역전이 되고 이런 조사가 나타나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위기라고 느끼겠지만 국민의힘 내부 전체에서는 이거는 뭔가 요동치기 때문에 주목도 흥행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분석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지역 연령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특히 앞서 봤지만 호남 지역 이런 것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여기서 좀 눈에 띄게 높다 이런 것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영 의원님, 홍준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시니까요. 지지율 상승 배경 뭐라고 읽고 계십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님이 이 지지율 상승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만약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으면 사실 우리들끼리 표를 나눠 갖는 걸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 표를 뺏어갔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203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그 반영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갔다라고 좀 보아지고요. 그러면 표가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국민의힘의 우려사항은 뭐였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뭐 이낙연 후보랑 계속 지지율이 몇이냐 이런 것만 했었는데 예. 민주당은 투톱이 계셨던 거고요. 국민의힘은 한 명만 있어가지고 사실 합이 항상 뒤처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후보께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합산을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도 투톱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자 구조에서도 이 지지율과 이 지지율을 합했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외형이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선 후보나 대선 선거에 관심이 좀 미비했던 국민 참여율도 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는 역선택 여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영 의원께서 이거는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된다. 뭐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홍준표 의원이 또 특유의 스타일로 얘기를 해요. 면접관이 막말에 지지율이 뭐 잘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면접관들이 골수잡하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을 보고 호통을 쳐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대선 주자 면접을 했습니다.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3명이 면접을 보는데요. 뭐 6명씩 나눠서 어제 6명, 오늘 6명이다. 어제는 뭐 유승민, 최재형 그리고 홍준표 이런 분들이 면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글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만약에 비례대표를 없앨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위헌 판정이 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을 하겠습니다. 상호 간섭하지 마자. 예. 너는 너끼리 살아라. 예.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들 보고 나서 면접관들이 골수잡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특유의 스타일. 많은 정치인들에게 보기 어려운 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 다음 기사는 이제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뭐 어떤 반응을 좀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제목이 약간 좀 복잡한 여당이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복잡하다는 건데 홍나땡일까 위기감일까? 홍나땡은 홍준표 나오면 땡큐다.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아니다. 이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위기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준표 약진하고 대선 판세 변동이 오자 촉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당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닥 민심에서 이거 혹시 홍준표 선상, 이른바 홍준표 약진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 속의 견제구도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정춘수 의원님, 이 언론의 두 가지 분위기를 다 전했어요. 정춘수 의원님께서 느끼시기엔 또 보시기에는 홍준표 의원은 어떤 분위기로 지금 여당에서 보고 계신가? 두 가지가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대선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해 보셨잖아요, 선거를.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알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면접을 보면 특유의 어떤 솔직함 혹은 명쾌함 이런 게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여성 비하 때문에 표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정을 해요, 아주 쉽게. 문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와 같은 그런 정치획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땡큐 이렇게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실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에서는 사실 선거라는 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보고요. 예.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후보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저희 나름의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있고 예. 저희가 윤석열 후보가 처음 나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무슨 엄청난 일이 막 생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입장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예. 추가로 짧게 질문 드리는데 네네. 앞서서 뭐 두 분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호남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히신 분의 지지율이 꽤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뭐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 그거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또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 뭐 실수라고 말하기도 참 마땅하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정말 인문학적인 지식이 정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아는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오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저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영상에서도 예. 그런 태도 아닙니까? 내가 무섭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예. 후보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모습은 아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호남층이 지지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그분들이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혹시 안 드세요? 글쎄요. 뭐 선거가 이제 본선에 가면 예.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의 어떤 정책들 또 그 당이 대표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럴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훨씬 더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정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도 열심히 잘 해야죠. 예. 긴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네. 자, 윤기용 의원님. 앞서서 영상으로 홍준표 의원의 스타일을 봤어요. 지지율과 이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겠죠. 지금 정 의원님 말씀에 일부 포함됩니다만 윤석열 또는 뭐 대안으로 얘기했던 최재형 이렇게 뛰어든 분들이 막상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나서 보여준 그동안의 일련의 여러 행보에 전부 다 이미지 정치 그리고 반문재인 정서에 올라타서 그냥 가려는 뭐 좀 무임승차하려는 이런 거 이외에 도대체 이 두 사람이 5년 동안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철학이나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는 아직 보여줄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자꾸 뭐 까면 뭐가 나올 것 같고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게 만약에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의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는 순간 지금 의혹 제기되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이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윤석열 개인에게 치명적인 걸 떠나서요. 이건 검찰의 조직이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아니 검찰이 야당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징후가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본인에게도 뭔가 이렇게 까면 뭐가 나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뭔가가 터지면 그게 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 같다 이런 건데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그동안에 막말이라는 대명사 뭐 이거이지만 막말이라는 건 또 뒤끝이 없다도 있잖아요. 돌아서고 나서는 뭐 별거 없는 그렇지만 순발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전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역선택이라는 건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사실 역선택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선거에서 역선택이 작용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면서는 예. 역선택이라는 그 단계까지 가서 자기의 귀중한 한 표를 그렇게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익명 속에 파묻혀서 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가능한 거다. 여지가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추세의 변화에선 저게 반영이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홍 후보의 추세상 올라가는 이 지지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뭐 까도 뭐 별로 나올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보이는 모습 그게 다인 것 같다. 뭐 이거 같아요.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은 물론 경선 자체가 지금 뒤로 미뤄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만 빨리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 그리고 서로 간에 상대에 대해서 약점을 정책에서 뭔가 지적을 해주는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는 한은 이미지만 가지고는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빨리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2명의 후보라서 뭐 숫자가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토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달 중순 되면은 8명으로 추려지고 위에 4명으로 추려지고 그때는 토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모습일지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사퇴라는 배수진을 던졌죠.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에서 방 뺀 이낙연. 방을 뺐습니다. 다 짐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사퇴, 이거 빈말 아닙니다.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야당에서는 그럼 이재명도 지사직을 사퇴하라. 또 이렇게 또 압박을 합니다. 불똥이 또 이렇게 튀는군요, 이게. 좀 더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사퇴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재명 지사를 또 살짝 겨냥합니다. 불안한 분, 살아온 궤적 걱정이다. 그리고 뭐 지사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판단하겠죠.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사직 소임 다 한다. 이런 입장, 기존 입장이죠.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말리고 있어요. 이거 사퇴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이재명 두 대선 주자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불안함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저는 매우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리에 어긋나는 일이거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 기사는요. 여당 지도부의 어떤 고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낙연 사퇴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지도부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낙연은 13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처리해 주세요. 그만둡니다. 그런데 일단 지도부는 말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수용이 돼서 사퇴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래가지고서야 이거 나중에 원팀이 되겠나 대선 주자들끼리 이런 걱정. 근데 이걸 또 안 하잖아요. 이 상태로.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본인이 뭐 어떤 승부수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승부수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선 관리 공정성의 문제에 또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나타내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거 왜 안 받아줍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 아니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전준수 의원님. 지도부가 난감한 건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것 보세요?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낙연 후보께서 워낙 완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 저희가 이제 그 뭐 경선 이제 하고 나서 충청권 경선 결과 나왔죠. 경선하고 나서 월요일 날 일정을 거의 다 취소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본인이 굉장히 숙고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걸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라서
그리고 뭐 평소에도 말을 이렇게 쉽게 던지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결심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거를 뭐 철회하시거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다. 됩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계속 설득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철회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퇴로 가는 근데 겁니까? 이제 이게 처리가 되는 과정은 이미 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양당에서 협의를 해서 또 의장께서 또 동의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로 본다면 예. 쉽게 정리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꼭 지도부가 안 받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국회 절차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 그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예. 뭐 그런 부분은 전달이 이미 다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절차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 사안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과반수상 득표를 해야 되고요. 근데 본인은 빨리 해주세요. 그만둡니다. 그리고 보좌관들도 좀 면직에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영우 의원님. 이 사안이 사실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 입장과 또 맞물려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의원의 이 사퇴안 같이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 근데 구체적인 판단은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굉장히 큰데 이게 굉장히 사퇴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어가지고 예. 사실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낙연 후보님 사퇴 같은 경우는 예. 명분이나 실익이나 전부 찾을 수가 없어서 저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뭐 국민 시각에서도 예. 되게 이게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이 배수진을 치고 사퇴를 결심을 하시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보좌관 9명을 다 면직하셨어요. 예. 실업자를 만드셨거든요. 뭐 보좌관들 동의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이게 가능한가? 제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그 정치적 동지자들한테도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게 이낙연 후보 사퇴안은 예. 이재명 지사의 계속 지사직 사퇴를 예.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응이 당장 나오거든요. 또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본인의 사퇴 얘기 질문 받고 다른 얘기를 할 때 꼭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미 이낙연 후보의 사퇴안이 굉장히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졌는데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안 하고 본인 하시는 일하면서 계속 지사직을 끝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수행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종로라는 또 의미 있는 지역구를 내놓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사퇴 후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로 최종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원팀이라는 부분도 깨질 것 같고 그 부분은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글로 또 옮겨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전충숙 의원님 발언께 드릴 테니까 이 의원님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예. 실익을 아무리 따져봐도 실익은 없고 그다음에 국회에 올려서 사퇴안을 가결시킬 만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도 어떻게 국회의장님부터 예. 설득할 건지 저는 저 사퇴안이 국회까지는 못 올라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춘숙 의원님. 그 이제 원팀에 대한 얘기를 예. 이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낙연 후보가 예.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보좌진을 면직하고 이런 과정도 예. 저는 뭐 충분히 얘기하고 동의되었을 거라고 그렇겠죠. 봅니다. 그런 결정이 쉽게 됐겠습니까? 예, 그분의 평소의 성정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이제 본인은 지사직을 충분히 진행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더 이상 이낙연 후보께서 거론하지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팀 문제는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나는 기여하겠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유지가 되신다면 그대로 혹은 정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저는 어떤 상태로든 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저는 이낙연 후보께서 노력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가 돼서 이제 물러나게 된다면 내년 대선 때 종로에서 서울 종로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또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뭔가 선거에 이른바 판이 커져버리게 되는 거죠. 더욱더요. 그래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냥 사퇴 문제 이렇게 안 들은 걸로 하고 모른 척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전망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 얘기예요. 사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만 보시면 뒤에 화환이 있어요. 축하하는 화환이잖아요. 근데 써진 글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먼저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혼인율 역대 최저 기록. 출산율은 뭐 세계 꼴찌. 이러고 갑니다. 여기 보면은 뭐 눈물 부른다. 화환인데 써 있는 글은 축하가 아니에요, 지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 아래입니다. 우리도 결혼 좀 합시다. 예비부부 방역 지침 항의 시위입니다.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이 지침 때문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한탄, 불만이죠. 여기 보시면 예비 부부와 신혼부부 등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 이런 조직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종로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지금 화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예식장이 규정한 최소 보증 인원이 200명이 훌쩍 넘고 뭐 300명까지 가는데 지금 결혼식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99명이잖아요. 식사를 하게 되면 49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을 몰라서 속이 터진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 다음 기사입니다. 1년 연기한 결혼식인데 식사 없이 99명까지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통상 결혼식장 예약할 때는 미리미리 하잖아요. 빠르면 멀리는 1년, 뭐 6개월 이 정도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리두기 지침이 있을 때 계약을 했을 거예요. 1년 전에 보증 인원 300명 예약했다. 참석 못하는 사람 비용 또 안 뜬지 뭐 다른 걸로 위약금 다 물고 취소할 판이다. 그럼 위약금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예식장은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임대료 못 냅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하소연입니다. 요 최수영 평론가 윤경호 의원님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예.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추진력을 또 강조하지만 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추진력만큼 중요한 것이 또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그게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기 근조 화환을 걸어놓고 하는 저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가슴을 찌르는데 말이죠. 예.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저출생 국가로 접어들어서 굉장히 지금 추격자 지위도 우리 경제가 상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계속 지금 방역을 현실에 맞게 한다면서 예. 지금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이제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이제 2배수로 넓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만큼은 결혼식장만큼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입장을 조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49명에서 99명, 99명까지 늘려준 것 외에는 예. 전부 지금 다 규제가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250명, 300명 예약을 하는 이 부분을 나중에 위약도 위약이지만 지금 계속 그나마 좀 연기하면 사정이 나아질까 기다렸는데 사정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잖아요. 다른 데서는 유연하게 업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유독 결혼식장에만 이렇게 강력하게 적용한
사례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예식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손실 보전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생존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다 떠안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딜레마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좀 유연하게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인센티브 맞은 사람들은 좀 더 확대시켜서 99명이 아니라 200명들을 하되 반은 뭐 절반 정도는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더 진일보하고 유연한 정책을 내놔야죠. 그리고 결혼식 입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결혼에 대해서는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전체적으로 환영해주는 이런 점 우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왜 결혼식장에만 유독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은 저분들의 좀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예식장 현실도 파악해서 좀 더 중의적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근조화환이네요. 아까 제가 뭐 축함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검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근조화환입니다. 그러니까 통탄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분들이요. 윤경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빛만 가득할 결혼식. 빛나지 못한 결혼식. 그 같은 뭐 그러네요. 요 맨 끝에 있는 예. 이 화환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게 저는 참 압축된 지금의 현실이 반영돼 있는 거라고 보는데 예. 사실 4단계 방역 지침이라는 것도 우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나라는 완전히 록다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봉쇄를 취한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까지 조치를 취하면 사실 장사하지 못하게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 보전을 해준단 말이죠. 영업 손실 보전을 해줬어요. 저는 우리도 어차피 지금 코로나 1년 반, 지금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월급쟁이, 뭐 분야별로 금융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월급을 받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분들은 코로나 남의 일이에요. 그다음에 자산이 있는 분들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보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아니면 뭐 적극적인 참여 결국 그게 정부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가 자부심을 대신 드린다 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예식장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4단계에 적용이 된다면 예식장 쪽에 공급자인 예식장 쪽에 그 전과는 다른 보전을 조금 더 해줘야 수요자인 젊은 예비 부부들에게 저런 가혹한 불만이 나오는 얘기가 막아질 수 있는 거다. 이게 다 엇박자가 지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다 불만이 지금 돼버렸지 않습니까? 4단계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갈 바에는 화끈하게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 4단계 기간 중에는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다. 그런 게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거지. 지금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뭐 다 주느니 뭐 적게 주느니 무슨 뭐 10몇 %는 빼고 주느니 그게 저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좀 불만이었는데요. 정말 예식장의 경우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다만 예식장 업주들만이 아니라 이 예비 부부들이 바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아까 우리 최 평론가 말씀처럼 더 유연한 대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충수 의원님은 여당에 계시니까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여당 지도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좀 없으십니까? 네, 건의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은 저 평생에 한 번일 수 있는 그 결혼식을 정말 수커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상황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 식장 그 업자들과 또 이 두쪽 양쪽 다 어려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체성과 그 섬세함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도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에 공정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식과 관련한 계약 분쟁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갔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책을 공정위에 강하게 요구를 드렸는데 예. 실제로 작년에 구제된 퍼센테이지가 4%밖에 되지 않아요. 미약하네요, 좀.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 건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예. 실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예. 뭐 국정감사 때 더 한번 챙겨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이고 정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 계십니다. 다음은 이 플랫폼 기업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기사 좀 보겠습니다. 칼 빼든 금융당국. 그러니까 뭐 칼을 뺐으니까 규제겠죠.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자 카카오 네이버 흔들 주가가 계속 한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오늘도 뭐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뭐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서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중개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하잖아요. 그리고 금융분야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건 그냥 받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개의 기사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비교해 볼 신문은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인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선거 앞두고 테크 기업 때리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 동아일보는요. 이거 지금 보니까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기서 지금 불공정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대선 앞두고 있다. 거세진 테크래시. 그러니까 뭐 테크놀로지 백래시 뭐 영어 단어를 합한 건데요. 큰 거대 IT 기업을 때리고 있는 거다. 그걸 때리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당 플랫폼 공정화법 등 독점 제동에 나섰는데 금융이 뭐 규제 예의 없다.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좀 결이 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고 선수로 직접 뛰는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장 만드신 분이 선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혁신과 독점 사이 플랫폼 기업의 길을 묻다. 여기 보면 자체, 그러니까 시장 정보를 쥐고 불공정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자체 사업까지 나서 시장 지배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당에서 뭐 법 추진한다. 이런 내용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역 의원 두 분 나와 계시니까요. 먼저 이용 의원께서는 두 가지 기사 좀 비교해 봤어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두 기사가 다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그 동기 자체는 사실 공감을 굉장히 많이 얻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2시간이나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맞는데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밥을 못 먹는 삶 그리고 전부 키오스크로 지금 대치되는 역작용을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200개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0개를 뭐 훌쩍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보다는 내수 시장을 자꾸 선점해가면서 독점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기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강하게 제재하겠다. 그랬더니 이틀 동안 두 회사의 시총이 20조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대한민국의 여러 업체들, 여러 경제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공익적, 최근에 코로나 관련 뭐 방역 이런 거 공익적 역할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기업들이. 그러니까 둘을 때려서, 기조처럼 둘을 때려서 말을 듣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을 선회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생기고 있는 역기능들을 하나씩 해소해가면서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인 진단은 한쪽 기사에서 말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때리기만 일변했을 때 얻을 것이 없고 그것이 혹여나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을 때리면 뭐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 기사 수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되는 유권자 쪽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로 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충숙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가 뭐 200개가 넘고 이런 이제 지경인데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법을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앱 결제 금지 관련해서 법도 통과시켰고 세계 최초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수수료가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뭐 2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수료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이 플랫폼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뭐 그 당연한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공정하게 또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구멍이 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 또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그 구체적인 현장 사례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접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뭐 논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